세 번째 특강을 왔는데 오늘 제일 진지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표정들이 오늘 공부를 뭐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 각오하듯이. 그리고 또 시간도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5분 전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발전했구나. 발전이 유태곤이 모르겠지만 대단하십니다. 오늘 제가 와서 오늘 두 가지 놀란 건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고 이렇게 진지해졌다는 게 첫 번째 놀란 거고, 두 번째는 명함을 전부 교환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명함을 그렇게 전부 준비를 안 해봐가지고 중간에 명함이 떨어져서 긴급 공수까지는 아니고 밑에 우리 저 비서가 뛰어내려가서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제가 다 드렸죠? 명함 못 드렸는데 혹시 못 드렸나요? 제일 뒤쪽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다 드리는 거 같네요. 혹시 못 드렸으면 나갈 때 말씀 주시면 제가 꼭 드릴 것 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 명함을 다 받아서 잘 간직하고 또 관하면 입력도 하고, 근데 국회의원 입력하면 엄청 불편해집니다. 후원금 내라고 할 때 꼭 문자가 와요. 너무 친해지면 친해져가지고 도움되기 없는데 어쨌든 제가 가급적인 입력도 하고 이렇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드렸으니까 혹시 국회에 민주당이 아까 우리 황선우 원장님께서 약간 위험수를 발언을 하시던데 민주당에 일들이 생기면 지체 없이 또 그냥 비탄 없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소신껏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 대로, 또 힘이 될 수 있으면 힘이 되는 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요하면 연락해 주실랍니까? 네. 대답을 잘 하시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 저는 연락합니다. 필요할 때.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시간이 맞아가네. 사실 5분 먼저 시작해서 5분은 다른 일로 떼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 경력이니까 보시면 저 4승 국회의원이고요. 제가 장관도 하고 주로 농해수위 오늘 농촌사나 AT에서 오셨던데 농해수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건복지위원입니다. 그것도 이제 임기가 끝나서 어느 위원회로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각 위원들을 이 상임위 신청을 받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인기 상임위가 있잖아요. 보통이나 싼자리나 정무위나 이런 위원회가 이제 잘 팔리는 위원회인데, 그런 위원회 쭉 배치를 하고 다선 의원들은 알아서 미달된 데다 집어넣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네, 오늘 지방 소멸에 대해서 아주 쉬운 주제입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여러분들 너무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해하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까지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방 소멸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보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시라고 그런가요? 이 학생장인가요? 뭐라고 부르죠? 아까 계시던데 어느 회장님? 요건 홈페이지 같은데 다 실려 있는 거죠? 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못 본가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미리 제가 드렸는데 온 것도. 요청하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요청은 주로 안 태우면은 그래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이라는데 빨리 끝내면 칭찬받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 소멸 극복이 국가적으로 최고 과제입니다. 수도권이라고 말하면 이제 서울, 인천, 경기를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즘은 수도권이 더 커졌어요. 우리 심리적 수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만, 서울, 인천, 경기에다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니까 저기 충청남도 당진에서 시작해서 청주를 거쳐가지고 당진에서 청주를 거쳐서 충주로, 충주에서 원주로 요선을 저 수도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 이제 보통 저 언론에서 표현할 때는 심리적 수도권입니다. 근데 발령이 날 때, 여러분들 발령이 날 때 원주 정도만 나도 그래도 수도권으로 갔다. 요즘은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렇습니까? 통일 안 한다. 전에는 이제 뭐 서울과 서울 근교를 수도권이라고 했는데 점점 그게 늘어나서 서울, 인천, 경기를 수도권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진, 청주, 충주, 원주 그 선을 소위 말하자면 심리적 수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는 게 이 수도권의 면적이 서울, 인천, 경기를 합친 면적이 12%입니다. 12%. 근데 거기에 좀 이따 나옵니다만 거기에 살고 있는 국민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51%가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의 땅에 51%가 사는 나라, 이게 뭐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그런 지금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방 소멸의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우리 지금 지방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서 일어나요. 인구가 줄어들기도 해요. 계속 줄어요. 그런가 하면 인구가 또 떠납니다. 수도권으로. 근데 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수도권에서도 수도권이라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인구가. 근데 수도권도 이제 줄어듭니다. 어쨌든 지방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유출과 감소를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다.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이라는 거 오늘 뭐 오셨으니까 이 기억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이 우리 대한민국 좀 상이 좀 걷고 하겠습니다. 네. 2020년이 우리 대한민국 그 인구사라 그럴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2020년에 말하자면 최고조로 가장 최대 인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5,183만입니다. 2020년. 그런데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인구가 계속 줄어듭니다. 보세요. 2020년에서 2021년은 무려 여기는 11만이 줄었죠? 아니네. 18만이 줄었죠? 8만. 8만이 아니고 6만이 줄었네요. 6만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 2021년에서 22년은 한 10만, 14만이 줄었네요. 그 다음에 2023년 이 사이에는 무려 33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과 202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유별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뭐 코로나한테 무슨 거예요? 코로나는 끝날 때인데 코로나 휴이증 때문에 그랬어요. 하여튼 33만이 죽었어요. 줄어. 그 다음에는 22만. 그렇죠? 그 다음에 2024년과 5년 사이에는 10만이 줄어요. 그래서 평균 보니까 1년에 15만 명씩 줄어요. 대한민국 인구가. 15만 명이면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좀 그런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또 202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최초로 수도권과 지방 인구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도 지방이 더 많았어요. 왜? 국토 88%를 지방이 차지하니까 그래도 인구가 더 많았는데 2020년에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수도권 인구가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후로 5년 후를 보니까 이 격차가 더 커지더라고요. 지방은 무려 94만 명이 줄어들고 수도권은 그래도 4만 명이 늘어났어요. 이 인구가 줄어드는 이 서브 속에서. 그러니까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면서도 더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2020년 두 가지 인구가 최정점이었다. 5,183만 명. 또 지방과 수도권 인구가 역전이 돼. 그래서 수도권이 지방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그런 게 했다. 사실은 수도권의 과밀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우리가 근대화를 시작한 게 60년 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도권의 과밀화는 아주 심각한 국가적 문제였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볼까요? 1970년과 이제 50년 단위로 이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70년에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3,225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까 그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 913만 명, 지방이 2,312만 명.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지방이 많았죠. 우리 70년대 70년대 그랬어요. 근데 50년이 지난 2020년에 아까 인구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그랬죠? 정점. 그때 보니까 50년 사이에 대한민국 인구가 1958만 명이 늘어났어요. 한 2천만 명 늘어났어요. 근데 수도권에 늘어난 인구라고 보세요. 1,700만 명이 늘어났어요. 수도권. 얼마나 그동안에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인구가 아주 모여들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지방도 늘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얼마 늘어났습니까? 보면 한 250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늘어나긴 했지만 수도권 인구 증가는 아주 정말 세계적으로도 이런 인구 집중은 대단히 그런데 아까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하는 거 보여드렸죠? 50년 후에 예측치, 이건 통계청이 내놓은 예측치입니다. 예측치를 보니까 1,400만 명이 줄대요. 대한민국 인구가. 그러니까 과거 50년 동안 늘어났던 것 못지않게 앞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머릿속에 대한민국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딱 그 각인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정책을 만들거나 또 앞으로 뭐 기업은 뭐 수요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제가 지금 뭐 공무원 출신이니까 이 도시계획을 하면 공무원 때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이제 신도시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예산 유입인구를 계산을 합니다. 그럼 모든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어느 정도 인구가 앞으로 늘어나고 또 어떤 추세로 늘어난다는 것을 고려를 해서 주거용지도 면적 산정을 하고 또 뭐 상가 이런 상업지역도 책정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뭐 녹지 공간도 정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무원 할 때 보면 한 번도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전제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도 언제나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주거지역이 늘어나고 또 뭐 근린생활지역도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 되면 그냥 일반 뭐 생산녹지로 있는 것보다는 훨씬 주거지역 지정되면 어떻습니까? 땅값이? 그래서 대한민국 땅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건 뭐냐면 인구가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인구가 이렇게 줄어. 그래서
저 서울 집값은 좀 독특한 경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땅 갖고 채우기는 앞으로 이제 어렵게 됐다는 거죠. 이걸 보면. 그래서 지금 내가 도시계획 기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요즘 도시계획 기반을 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그 저 용도지역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저 주거지역도 줄여야 되고 상업지역도 줄여야 되고 근린 생활지역도 줄여야 돼.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감당이 되겠는지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해봤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면서. 어쨌든 앞으로 50년 동안 수도권 인구가 얼마가 줍니까? 계산을 600만 명이 줘요. 야, 그렇죠? 수도권 인구가 600만 명이 줍니다. 50년 동안. 그럼 매년 10,000명 이상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50년 동안이니까 6만 명 이상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준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매년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 5만 명 이상이 줍니다. 아니 6만 명 이상이 줍니다. 그걸 전제로 생각하세요. 지방은 어떠냐? 더 심각하겠죠. 얼마입니까? 800만이 주네요. 800만. 아니 700만이죠? 약 700만이에요. 650대 700. 인구 감소는 대단한 정말 우리가 모든 정책을 판단할 때 최우선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 이 줄어드는 시대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들 정책만 힘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은 82년부터 이제 이 법적인 물론 그 전부터 수도권 과밀화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권 과밀화를 추진한 게 1971년을 기준 연도로 삼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1971년도에 그린벨트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린벨트. 들어보셨죠? 그린벨트? 그 공단이나 도시지역 외곽에 도시 팽창을 막기 위해서 제한하는 개발 제한 구역을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그 그린벨트가 71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실질적인 이 인구 과밀화를 정책으로 억제하고 직접 거기에 인구 집중 시설에 대해서 불이익을 부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수도권 정비법이 생긴 1982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도권 과밀화를 엄청 추진을 했지만 아까 이걸 보면 우리가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수도권이 이렇게 1,700만 명이 늘어나는 그런 대한민국에 보시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외국을 보면 외국은 다 성공을 했어요. 구체적인 개수는 안 가져왔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지방도시나 수도권이나 인구 집중도가 비슷합니다. 늘어나는 게. 우리는 아까 어땠어요? 1,700만 대 250만이었잖아. 비교가 안 되게 지방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가 차이가 났는데 일본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영국은 44년부터 이제 규제를 했는데 수도권 집중이 도리어 더 지방보다 낮습니다. 늘어나는 기준이 보면. 그리고 프랑스도 뭐 비슷하게 영국처럼 낮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나 수도권 정비법은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도입한 정책 수단인데 그 정책들이 다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결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말한 이 각국들은 이제 수도권 규제를 다 폐지했습니다. 수도권 규제 안 해요. 그냥 자유롭게 수도권 지방과 똑같이 입지 계획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풀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냐? 아무래도 수도권에 인적자산이 많이 집중이 되고 또 자원이 수도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 하에 수도권 규제를 다 폐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겁니다.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수도권이 굉장히 과밀화되어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그런 과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각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가장 큰 논쟁의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 황 소장님 말씀이 좀 위험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보수 정권스러운 말씀이십니다. 보수 정권 때는 수도권 규제보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더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그걸 국가 경쟁력 강화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수준에서 통제를 하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명 비교적 상대적인 진보 정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지방에 그래도 조금 페이버를 주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그런 것들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이제 우리도 국가 경쟁력 강화 명분 속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에 대한민국도 편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근거가 뭐냐? 반도체. 수원, 화성, 용인, 광주, 이천에 지금 반도체 공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반도체 벨트는 이건 이제 최근에 들어서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반도체 벨트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반도체 벨트가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시다니 지금 얼마나 GNP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과거에는 삼성전자 혼자였습니다만 지난 정부까지는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까지 이 두 회사를 빼놓고 대한민국을 논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국가 경쟁력 강화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가 경쟁력 강화와 함께 이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지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지방 심각한 위기죠. 그래서 소멸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 소멸의 위기가 오늘의 주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과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쉽지 않죠. 그러나 찾아보자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좀 이따 우리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의 소멸은 가수화는 더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제를 우리가 함께 유념해 두면서 앞으로 전개되는 논의를 한번 다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 소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방 소멸이란 말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책에 나오는 우리가 그걸 강학적 용어라고 말해요. 강의 시간. 여기 보는 마스다 히로야라는 일본 사람이 2014년에 지방 소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아주 대단한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현재도 활동하고 계셔요. 마스다 히로야. 저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일본 우정,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우정사업본부가 일본은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뒤에 지금 이와테라는 현재 도지사도 있고 원래 우리처럼 이제 일본의 히로모시 일본은 상급시험이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건설성의 그 관료를 하다가 이와테 현 지사를 출마를 해서 당선됐는데 그 후로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우리 같은 행정안전부장관, 일본은 이제 총무대신이라고 합니다. 총무성의 총무대신. 근데 이분이 그 후로 그 동경도지사도 출마했어요. 떨어졌어요. 2018년에. 이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책 써가지고. 그런데 2018년에 동경도지사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대련아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일본에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민당인데 아베파가 아니랍니다. 공천을 못 받았어요. 무소속으로 나서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분인데 이
이분이 지방 소멸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산식은 노령 인구 비율과 가임 여성 비율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임 여성이 늘어나면 이 비율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 이 비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이 지금 이 소멸 지수인데 이게 소멸 지수를 연도별로 쭉 비교를 해요.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2010년이 일본은 우리보다 한 10년 빨리 인구가 이제 정점이 이르고 계속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서 특히 지방은 이 비율이 201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아주 가속화가 축축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런 현상을 지방 소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지방 소멸은 지역사회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상권이 붕괴됩니다. 굉장히 상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상권.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이 소멸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인구 줄어든과 동시에 상권이 붕괴.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상권이 안 무너지면 그 지역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좀 이따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기능이 저하되고 지방이 이제 이게 이제 이 사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마사다 히로야라는 사람이 2014년에 지방 소멸을 정의를 한 거죠. 우리나라는 2022년에 이제 이 현상을 주목을 해요. 이 농촌에, 특히 지방에, 특히 농촌에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게 보통 줄어드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가면 과연 농촌 사회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법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2022년. 2022년에 정부와 의원들이 같이 내놓은 법,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이었죠. 그래서 아까 지방 소멸 지역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법적으로는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하죠. 좀 밋밋하게 돼요. 인구 감소 지역보다는 지방 소멸 지역이 훨씬 더 좀 쫓겨나게 들어오죠. 그렇습니까? 훨씬.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저도 법을 냈는데 저는 지방 소멸 지역이라고 냈거든요. 너무 용어가 있다고 그걸 안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본 책까지 내놓으면서 했는데 제법이 안 되고 뭐 다른 법이 됐어. 정부에서 내는 법으로 됐어요. 감소 지역 특별. 어쨌든 그 감소 지역을 A급, B급으로 나눴어요. 여기가 A급이네. 여기가 A급. 여기가 A급. 30년 지나면 없어질 지역. 그 다음에 50년 지나면 없어질 지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걸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보면 몇 개 시군이 됩니까? 108개 시군이 돼요. 근데 대한민국의 시군 구가 법적으로 22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28개 중에서 228개인데 이제 제주도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거든요. 제주와 서귀포시가. 그래서 226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 226개 기준으로 보면 108개가 50%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228개 기준으로 보면 이 108개는 47%. 그러니까 최고 50년 후에 없어져 버릴 시군이 108개고 지금 현상대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108개고 그 비율은 47%. 절반이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자, 좀 시간당 우리 전남 것 같고 제가 지도에다 표시를 해요. 30년이면 없어질 거. 지금 전남이 17개 시군이거든요. 아니 17개 군이거든요. 시 말고 시는 5개고 군은 17개인데 17개 중에서 16개가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심각하게 16개가 없어요. 하나 안 없어져요. 하나.
무안군만 알았어요. 여기 전남 도청계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어디 위험해. 그래 광주 전남 통합돼가지고 이거 잘못 없어질 수 있어요. 여기도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죠. 여기 광주거든요. 광주 주변 지역만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또 광주 주변 지역이 다 제 지역구입니다. 여기 좀 전남 이역 5개구, 고이역 21개 그런데 5개구 중에 담양, 영광, 장성이 이제 지역구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 국회의원 하려면 더 해도 제가 사선 의원인데 꽤 오래 할 수 있어요. 이걸로 보면. 예. 지역구가 안 없어져. 남들은 많이 없어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치다 보니까 좀 이 대한민국 앞으로 농촌 분단이 심각한데 하는 실감이 좀 나시죠? 네. 실감이 안 나시면 안 되는데 실감이 나셔가지고 위기의식을 학교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 일본이 우리보다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는 워낙 선진국이에요. 지방 소멸의 선진국, 또 소멸 대책의 선진국. 그래서 이제 일본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2018년에 메이지대학 교수인데 오다기 덕분이라는 분이 대반격을 한 거예요. 이상한 책을 안 써요. 저 읽어봤어요. 우리 번역돼갖고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 농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방 소멸돼갖고 농촌은 소멸된다는데 이런 소리 말아라. 농촌 안 없어진다. 자기가 농촌의 여러 사례를 가지고 분석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안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농촌은 지역 아이덴티티, 지역 정체성이 더 시작합니다. 그래서 쉽사리 예를 들어서 영광군, 그럼 영광군이 갖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 예? 경북 의성군, 그러면 의성군이 갖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 그게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이 줄어든다 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 농촌은 그렇다. 도시는 그런 게 없어요. 인천, 청포구, 대구, 동구, 광주, 광산구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나 농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 아이덴티티가 다 다르답니다. 또 한 가지, 농촌은 끼리끼리 모여 사는 커뮤니티를 구성합니다. 커뮤니티.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커뮤니티 이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없어지지 않고 또는 없어지더라도 대단히 더디게 없어집니다. 그 사례를 이게 2022년도에 한국경제 정용효 기자라는 분이 일본 오이타현의 그 어느 그 촌에 마을 우리 같은 군에 미야하라 마을이라는 것을 취재를 합니다. 근데 2022년에 이제 사실은 이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할 때 이 사람이 이 마을 이제 정용 기자가 그 상황 속에서 오이타현의 미야하라는 마을을 취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 1년에 없어지는 마을이 40여 개씩 없어요. 마을이 없어지는 거. 사라지는 마을이 40여 개씩. 이게 4년 동안 164개가 없어졌다고 그러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연간 그렇죠. 연간 한 40여 개씩 마을이 없어진다. 그 중에 하나의 대상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이. 왜냐면 이 미야하라 마을에 니시 야스코라는 87세 자신 할머니 혼자 살아. 그럼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떻게 됐어요? 지역 주민이 0명이 되는 거예요. 0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사는 마을이라고 볼 수 없죠. 한 명이라도 사니까 이 미야하라 마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영훈 기자가 이 미야하라 마을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래요. 이 가기 전에 정영훈 기자가 기자한테 이제 제가 어디 나와가지고 방송에 얘기한 걸 제가 직접 들었는데 엄청 떨었대요. 이 마을을 들어가면서 겁을 굉장히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할머니 혼자 87세 같은 오래간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코로나로 혹시 자기가 가가지고 옮겨가지고 할머니
소멸시키는 게 그러니까 이 기자가 가기 전에 막 며칠 전부터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 호텔에서 그 대기하면서 뭐 마스크 몇 개씩 끼고 이렇게 하고 가서 이제 취재했어요. 취재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깜짝 놀랍니다. 그 마을의 담당 공무원을 만나요. 그 마을 담당 공무원이 다 있잖아요. 우리 감사님 마을 담당 공무원 다 잘 아시죠? 네, 용인에 마을에 있습니다. 어느 마을이든지 마을 담당 공무원이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한 마을 담당했는데 요즘 마을이 한 명씩 사는데 한 명이 담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 마을씩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물어봐요. 할머니가 오래 사셔야 되겠어요. 돌아가셔버리면 마을이 없어지는데 아니 한 명밖에 아니 저 담당하는 우리 선생님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이상한 답변을 해요. 뭐라고 답변하냐? 그러면 그런데 요즘 보니까 마을 돌아가는 저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우리 마을이 없어질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그 빈집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할머니 혼자 사고 많을 때는 이 마을이 300명까지 살았다. 마을 아니 300가구까지 있었다. 그런데 혼자 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젊은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 꼭 마을로 들어오고 과거에 살았던 분들의 아들이나 과거에 살았던 또 노인들이나 또 그분들하고 함께 온 주변 이웃들이나 이분들이 마을을 찾아와. 그래가지고 한 집, 두 집, 집이 개량이 되고 와가지고 주말에 거기 와서 장들끼리 모여서 뭐 처음에는 가족 단위로 모이던 사람들이 그 마을에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요. 자연스럽게. 그래가지고 그 이 한 명밖에 없는 이 할머니를 찾아와가지고 뭐 무슨 저 배추 같은 거 좀 살 수 있습니까? 뭐 저 뭘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공무원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매주 주말이 되면 금요일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그 마을에 20-30명씩이 늘 상주한답니다. 주말에 되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요즘 보니까 우리 마을이 이 할머니 돌아가셔도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살아계시더라고요. 지금 91세 되겠네요. 그러겠네요. 이 마을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이 마을이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마을 주민이 0명이 돼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마을이 없어지지 않으면 마을은 소멸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지켜가면 되겠다는 우리가 착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해답의 시작입니다. 자, 보세요. 출산율 높이는 것, 이건 한계사항. 출산율 우리 영광이 지금 7년째 전국에서 학교 출산율 1위예요. 얼마냐면 그 2명이 안 돼. 1위여도 7년째 1위였는데 1.7명입니다. 2위가 뭐 또 전남의 장흥인가 그렇더라고요. 강진인가 장흥인가 그러는데 거기에 1.6명. 1.6명. 주로 저 농촌 지역에 이제 학교 출산율이 다 높습니다. 근데 농촌 지역에 학교 출산율이 높으면 뭐합니까? 그 아이가 좀 크면요 다 저 도시로 가버려요. 그리고 학교 출산율이 막 노력을 하고 막 아이 낳으면 돈도 주고 막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만들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돌아가신 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인구를 늘리려고 노력을 해도 도리어 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그래서 어쨌든 출산율을 높이는 것, 이건 높여야 결국은 한계가 있더라. 그러나 높이기는 해야죠. 차라리 현재 인구를 잘 지키는 것, 이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겠더라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농촌의 출산율은 높은데 도리어 인구는 줄어. 그리고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그
그 순서가 곧 출산율의 순서입니다. 인구가 출산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그게 농촌 고령화가 더 많이 진정이 돼 있어. 그래서 인구는 더 감소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전남에 아까 그 새빨간 데 있었죠? 고소멸 위험지역. 그 지역이 전부 다 출산율이 높습니다. 다 상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더 줄어드는 거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국가적인 인구 전략, 그러니까 아까 인구 줄어드는 거 앞으로 50년 동안 1,400만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제 다문화 이민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낳게해서 사람을 낳게하고 자녀를 낳게해서 출생률을 높이고 우리 지역이나 또 전국적으로 인구를 늘려가는 건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이긴 한데 AI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앞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렇습니다. AI 지금은 AI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소위 말하자면 이 소위 생성형 AI 다 생각하고 알아서 감정도 갖고 있는 AI를 만들어낸다면 혹시 로봇이지만 AI 로봇을 만들어낸다면 그걸로 조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혼자 생각 이리 오세요 이거 근데 왜 했습니까? 노엘에서 뒷자리잖아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책은 이제 이러한 것을 인식에 두고 현재 인구를 잘 지키고 외지인 방문을 늘려가고 또 다문화 이민도 확대하는 이걸 이제 이런 발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 동네 여기는 여기 다르겠습니다. 26년 만에 옥천 마을에 신생아 탄생했어요. 정말 진짜 이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품 얘기라고 그러죠. 묻지만 눈물이 나는 우픈 이야기. 묻지만 눈물이 나는 이서면에 이렇게 출생아가 여기 사는데 축하한다고 여기 보면요 대단한 분들하고 부자들 탄생시켰어. 부자들. 그런데 이 마을에 프랜카드가 이 마을에 붙은 거예요. 지금 그 이름을 제가요 우리 때는 제가 한국 학생할 때 마을 앞에 한번 아프잖아요. 그런 정도 돼야 못해요. 어느 날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구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3번 시험 그게 5급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9급 합격했다고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야, 공무원도 우리 때 고시랑 마찬가지구나 생각했는데 요즘은 얘만 나도 붙습니다. 그래도 제가 고시 합격한 정도 김재영 선생은 여기 고시 합격한 정도예요. 대한민국의 상황을 아주 시원하게 보여주는 프랜카드입니다. 거의 국회의원 당선될 때 정도의 투자를 낳았다고 5개가 붙어버리는 이런 현실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 현실을 실감나게 서울 사시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뒤집어서 보면 인구 소멸이라는 게 아까 있었죠?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 상권이 무너지고 결국은 지역의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지역이 소멸된다. 그 제가 아까 지방 소멸 지역이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역으로 이제 지역 소멸을 막는 방법은 살고 있는 인구를 늘리면 확실한 방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늘립니까? 우리 지역에서 제가 가끔 이제 공무원들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도 꽤 오래 했으니까 처음에 할 때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출생률을 늘리고 또 어디
도시에 사는 사람을 우리 농촌으로 끌고 오도록 주소로 옮기면 그 사람 승진시켜줬어요. 공무원. 실화에 실화. 우리 전동환 강사님 그랬죠? 전화도 드리고 싶습니다. 전남 각 곳에서 우리 농촌 제가 국회의원 처음에 할 때 그랬다니까요. 부수가 잘한 얘기를 해요. 이번에 와서 이제 행사장에서 저 사람이 이번에 어디 가서 광주에서 저 서울 이쪽에서 주민을 4명을 처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 승진을 시켜줬습니다. 부수가 저한테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안 됩니다. 아니 서울 인구도 줄고 있는데 서울에서 어떻게 인구를 갖고 옵니까? 서울이 늘어날 때 그것도 가능한 거지. 그러잖아요. 서울도 줄고 인천도 줄고 저기 부산도 줄고 광주도 줄고 대전도 줄고 주는데 어디서 인구를 더 갖다가 인구를 늘립니까? 또 아무리 나락에도 아무리 모아도 청년들은 안 들어오고 또 있는 청년도 장가를 안 가요. 우리 아들 나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인구를 늘립니까? 그래서 실제로 불가능한. 그 불가능한 것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해야 해답이 나옵니다. 불가능한 갖고 계속 매달린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은 내 시간 때 할 수 없지. 다른 방법 찾아보자. 해야 답이 나오는 거지. 불가능하지만 내 생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스기 씨바스를 하면서 달라들어봐야 자기만 소리. 우리도 대한민국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속 해나가면 결국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들. 지역을 들락거리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하는 지역 상권도 지켜지고 결국 지역은 없어지지 않더라. 아까 여러 가지 사례를 일본 사례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하나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걸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안군 사례를 관광공사에서 2022년도에 아까 관광공사 선생님 모신 분 계셨던가요? 관광공사에서 책자를 내놨더라고요. 제가 문체위원회인데 그때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신안군 사례, 전남 신안군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해놨는데 신안군의 국민이 한 사람이 1년간 소비하는 소비액이 815만 9천 원이다. 뭐 지금도 뭐 비슷하겠죠. 815만 9천 원. 그 중에서 이 국민들이 주로 이제 그 가까운 목포나 뭐 도시를 가서 뭐 루트로 나가가지고 소비를 많이 하는데 37.4%는 군 내, 이게 신안군 내에서 소비를 해요.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만 원 정도. 아마 이건 다 비쌀 거예요. 도시도 비쌀 거라고요. 도시도 자기 그 시군구 내에서 소비하는 게 한 37% 정도 될 거다.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 지역에서 소비하고 3분의 2는 좀 외지로 나가서 소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한 지역에 쓰는 경제적 효과는 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하루 왔다 스쳐가는 관광객이 한 사람이 신안군을 다녀가면 그 사람이 밥도 먹을 수가 있고 교통도 들어가고 뭐 경우에 따라서 특산물도 사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소비를 하겠죠. 그게 평균을 보니까 64,000원을 씁니다. 이 사람이 와서 하룻밤을 자고요. 이제 그냥 스쳐만 가는 게 아니고 1박 2일 그러니까 하룻밤을 자고 가면 그 1인당 소비액이 보니까 평균이 17만 5천 원. 꽤 많이 쓰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어디 정송이나 성 같은 데 가셔서 쓰셨던 거 생각해 보면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런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일 관광객 64,000원 쓰니까 300만 원이 되려면 48명이 왔다 가요. 그러니까 하루 관광객 48명이 다녀가면 그 국민 한 사람이 쓰는 1년 소비액을 쓰고 갑니다. 이 계산 이상 그렇죠? 하룻밤을
그래 17명이 1박을 하고 가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쓰는 소비를 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약 당일 관광객 20명, 숙박객 죄송합니다. 당일 관광객 50명, 숙박객 20명이 한 사람은 1년 소비하고 비슷하죠. 이건 뭐 신화분만 모르겠으니까 전국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당일 관광객 200만 명이 오면 지역 인구 4만 명이 늘어나는 경제적인 효과가 생깁니다. 상권 유지 효과가. 이걸 그러니까 연간 50만 명이 찾아오면 지역 인구 10,000명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웬만한 군들은 요즘 농촌에 과거에는 뭐 호텔로 가기도 하고 배국로 가고 했지만 요즘 농촌에 펜션이나 저 민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저 농촌 지역도 500만 명이 다 됩니다. 그래서 실은 요즘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농촌에 사는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소득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다 그렇다고 막 그분들이 화를 저한테 엄청 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앞으로 못 하는데 실은 상당수의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도 그렇지만 이런 농해소득으로 꽤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하고 이런 분들은요, 그것까지 축산 소득까지 포함해서 도시에서 자기 딸들이 그 회사원 뭐 이런 생활 하잖아요. 이제 뭐 얼마 정도 소득이 되는지 다 보면 자기가 볼 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키우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물려주는 거, 이게 꿈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저기 전남 고흥에서 목장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목장, 우유 목장 하시는데 이제 나이가 한 70대 중반 되십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농림부 장관을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이 6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했는데 전화가 오면서 보니까 그분이 형님 웬일이십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자랑을 좀 해야 되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장관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왜요? 뭔데? 축하합니다. 우선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KT를 다닌대. KT 센데 아시죠? KT 아까 오셨죠? 셉니다. 세죠? 너무 실망 마세요. KT를 다니는 아들이 이제 평상시에 명절 때나 휴가 때 저 아버지 목장에 다녀요. 그리고 또 목장에 평상시에 이제 주말 되면 뭐 학생들도 온답니다. 농대나 농고생들이 의자고 이런 걸 여기에서 오기도 하고 또 알려져갖고 인터넷에 띄웠더니 쉬러 오는 사람들 의외로 많대요. 목장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실은 인도가 골뱅들이 많고 생활이 쉬운 건 아닌데 겉으로 볼 때는 파란 잔디밭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람들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주말 되면 소위 관광객이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본 거야. 주말에 아버지 예산 매출 장부 같은 걸 보니까 이게 자기 KT에서 받고 있는 월급이 신달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주말에 며느리하고 둘이 오더니 심각해갖고 딱 앉아가지고 아버지 지금 목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냐? 나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여기 와서 이러면 안 돼, 아빠. 자기가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다고. 야, 여기 와서 고생하는데, 그래도 아버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여기 와야지 내가 왜 거기까지 있어야 가? 우리 둘이 상의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장 물려줄 후계자가 생겼다고 행복해가지고 얼마나 좋으면 장관한테 아침 6시에 전화했겠습니까? KT 너무 심하게 마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모여들면 어떻게 농촌이 소멸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방위 관광객이 200만 명만 찾아오면 인구 4만 명 경제효과. 그래서 결국은 상권 유지가 되니까 아까 지금 소득이 안 되더라고요. 인구가 줄어들었다. 외국들을 보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하게 됩니다. 일본 이제 지방 창생 사업이라 해가지고 아이디어 가지고 사업 신청을 해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돈을 내려줍니다. 지원금. 뭐 줄게 안 주더라고요. 요즘은 과거에는 1억 엔씩 줬거든요. 고향 창생 사업이라고 시작할 때. 근데 요즘은 아베 정부 때 그 세계 화살이라고 해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방 창생 사업이. 그래가지고 한 2~30억 엔씩 우리 돈으로 거의 200억, 300억씩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사업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하면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과거에 고향 창생 사업이라고 사업이 되고 있었는데 그 도쿄 인근에 도쿄에 좀 떨어진 수도권은 아닙니다만 이거에서 스나촌이라는 곳이 스나촌. 근데 거기에서 1억 원 지원을 받았어요. 그 종잣돈으로 쓰도록 발전 사업에 종잣돈으로 쓰도록 1억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모으는데 아이디어가 특별한 아이디어도 없는 화장실을 일본 최고로 지어가지고 성공한 거고 무슨 우리도 요즘 그거 유행하고 있더만 좀 있으면 이제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다리 산다 산 사이 다리 출렁다리 그런 것도 일본서 나왔어요. 그것도. 일본서 90년대부터 예,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 성공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 소나촌이라는 데는 무엇을 했냐?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돈을 보관을 하자. 그것도 공부돼요. 은행에 넣는 이자가 적으니까 금을 사놓자. 해가지고 1억 엔짜리 그게 한 30년 전이니까 그 골든볼 순금을 축구공 정도 되는 크기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그 축구공 정도 되는 골든볼을 사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마을에 갑니다. CCTV 딱 설치하고 있겠죠. 해서 전시를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단일 금덩어리는 세계에서 제일 큰 거라네요. 그럼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러만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데도 있어요. 아이디어만 좋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게 이제 지방 창생사. 고향 납세제도 우리 고향 사람 기부금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고향이 됐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지역이든지 거기다가 기부금을 내게 되면 10만 원까지 이제 앞으로 좀 늘리려고 그러는데 한 50만 원 정도까지는 세액공제를 받고 연말에 아예 세금은 대대로 받고 또 그 이상 되는 데는 일정한 정도의 세율공제 16.4%인데 그걸 받아요. 그러니까 세금 혜택이 되게 큽니다. 지금 이 제도를 이제 우리도 대한민국도 도입을 했는데 고향 사람 기부금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걸 내놨는데 저는 500만 원까지 했거든요. 원래는 더 하고 싶었는데 취미가 아니라서 500만 원. 이게 지금 3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연간 한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걸 재원으로 해가지고 쓰는데 이 재원보다는 담배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본에서 지금 최고 담배품이 뭐냐면 콜드체인에 의한 한 끼 밥상. 그 지역에서 나온 게 30%의 담배품을 주거든요. 10만 원을 주면 3만 원어치의 담배품을 줍니다. 선물 주는 거예요. 선물 쉽게 말해서 선물을 주는데 그게 이제 우리 지역 제가 여기 올라오고 싹 부수들한테 물어봤어요. 4개분이니까 4개분의 담배품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니까 주로 지금도 뭐 소고기, 쌀, 담양 같은 죽순, 좀 특이한 영광 같은 굴비
그런 정도로 해서 주더라고. 일본에서는 한 끼 밥상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나온 쌀로 지은 밥으로 또 국도 만들고 고기도 굽고 나물도 갖고 해서 이 4인 가족의 4인이 먹을 수 있는 한 상을 차려요. 그래서 그걸 아침에 배달해서 점심 때 도착합니다. 그 4명이 그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요. 그게 최고 답례품인데 그 산업이 지금 일본은요 이 답례품 산업이 쭉쭉 성장을 해갖고 어느 정도 컸냐면 전기전자가 일본의 1위 산업, 2위 산업이 지연 산업입니다. 지역 산업이 우리 비서가 몰라갖고 어쩌면 지역에 연구 있는 산업 이게 2위입니다. 이게 우리도 지금 이걸 해야 됩니다. 빈집은에 뭐 말하는 거 알고 있죠? 아까 미아라 마을처럼 빈집들을 개량을 해서 거기를 주말이면 사람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주고 그걸 은행처럼 데이터뱅크를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회원제를 하는데 회원제 일본 전략이 그래서 주말에 일본 민숙이라고 그러고 민숙 민박을 민숙 근데 회원이 되면 일본에 이제 저녁에 이 민박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는 미국은 또 CCRC라고 해서 이거 뭐 요즘 뭐 미국 가보면요 이 CCRC 짓는 아주 그냥 이렇게 안 커요. 이거 그림이 뭐라고 하지? 조각들을 열었더라고 이렇게 안 커. 한 30가구 그래서 여기에 의료, 주거, 또 여가, 골프장 같은 거 요즘 우리 같은 팝 골프 있죠. 거기에 의료, 또 기본적인 서로 이제 모여가지고 볼 수 있는 커뮤니티 커피숍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단지화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매년 600개씩 늘어납니다, 미국에.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이제 일본도 확인을 해봤어요.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일본 이런 사회현상을 앞서가니까 일본은 아직까지 그런 활성화가 안 돼 있다. 그런데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4,000개 정도가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유럽은요 주소를 2개 줘. 서울 또 아산 이렇게 주소를 2개를 자기가 하나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차피 저는 뭐 지역 국회의원이니까 지역에 담양에 주소가 있거든요. 서울도 해야 돼요. 서울 사는데 줘. 응? 주소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1주소가 담양이면 2주소는 서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울 살고 있다면 서울을 1주소로 하고 2주소를 담양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세 같은 것은 담양 가면 선거도 대통령 뽑을 때는 1주소에서 하지만 뭐 구시장 모습 뽑을 때는 2주소 저 주소니까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주소를 2개씩 주면요 주민등록 2개씩 만들어주면 대한민국이 1억 인구가 되거든요. 무슨 일이 아니야. 세금이 안쪽에 내나요? 아니 세금은 선택해서 내야 돼. 법인세같이 국가세는 1주소에 내고 지방세는 2주소지에다 내도 되고 1주소에서 내도 되고. 예를 들어서 물건이 어디가 있다. 그러나 물건세 같은 경우는 있는 데 내야 돼요. 그러나 인건세라고 뭐라고 그러죠? 개인세. 예? 개인세는 뭐 저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양쪽에 다 낼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어요. 독일 같은 데는 이미 도입했고 프랑스도 도입했어요.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어요. 뭐 인구가 1억까지는 뭐 아닐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의 7, 8천의 인구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 그걸 복수 주소제라고 하고 유연거주제라고. 유연은 부드럽다는 뜻이죠. 부드럽게. 내가 뭐 주소 있는 데는 살 필요 있어? 여기 가서 사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세컨하우스를 공식화하는 거. 이런 제도. 괜찮죠? 도입을 만합니다. 이런 제도를 하고 있다.
자, 이제 결론 시간이 끝났으니까요. 거주 살아야만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이 강박관념에서 벗어났대. 깨달았다. 그래서 체류, 또 관계인구, 이 관계인구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나온 개념인데 우리와 관계인, 우리 지역과 관계 있는 사람, 이거 관계인. 우리 지역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서 보니까 담양에서 나온 쌀이 있네. 마트에 가서 보니까 나 담양 좋아해 사야지. 여름 휴가가 됐는데 야 담양에 그 추월산 밑에 아주 경치도 좋고 시원하다더라. 나 가야지 라고 갑니다. 관계. 이렇게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에미니티, 그러니까 우호감을 가지고 그 물건을 사거나 방문을 하거나 어디 가서 홍보를 하거나 또 여유가 있으면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거나 하는 분들을 관계인구라고 합니다. 새로 나온 개념인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관계인구를 늘려줘야 돼. 그래서요 요즘의 군수들은 동네에서 무슨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울 와가지고 우리 동네 알리고 놀러 오쇼 우리 물건 사쇼 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이게 최고예요. 최고. 관계인구를 늘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지역 상권도 지킬 수 있고 인구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거주인구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관계인구를 늘리자. 그래서 오늘 가시면서 2020년하고 관계인구 두 개를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번쩍 뽑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대답했습니까? 됐습니까? 제 연락처 혹시 후원금이라고 가면 잘 보세요. 농담입니다. 자, 관계인구를 늘리는 방법 여기 나왔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성화하고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이거 들어보셨죠? 이게 해야 됩니다. 일주일 살기를 어디서 만들어내면요, 이게 저작권을 갖고 있는 데가 전남 강진군수야. 강진군에서 뭐 제일 먼저 시작하더라고 이걸. 그래가지고 굉장히 성공했어요. 오면 그냥 일정한 정도의 지역 상품권을 주고 그 민박비도 절반 정도 나머지는 군대에서 보조해주고 해가지고 굉장히 늘어났대요. 그래가지고 군수가 이번에 무소속으로 당선됐잖아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한달 살때 제주도가 들어보셨죠? 제주도? 우리 내가 입힌데 예찬이가 우리 집사람이 한달 살기로 제주도 가버려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마누라는 내 지역보다 제주도를 더 좋아하는 거야. 관계인구예요, 관계인구.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요즘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점심 먹고 잠깐 짬이 나서 집에 가서 자료 좀 챙겨오려고 갔는데 TV를 듣으니까 국회 방송에서 그 시골 학교로 모인다 이런 프로그램 방영을 하고요. 이게 뭐냐면 교환학기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전남에 있는 농촌에 초등학교 가가지고 한 학기를 다녀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구에 어느 학교는 그 지역의 어린이는 전교생이 5명밖에 안 되는데 서울에 와서 한 학기 다니는 학생들이 매년 홍보를 잘해가지고 15명이 그래서 한 학교가 한 20명이 넘어요. 이게 도시에서는 없을지만 농촌에서 20명이면 그래도 괜찮은 학교.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거 듣고 보니까 정말 이 제도 괜찮은 제도들이죠? 농촌은 지키는 제도들입니다. 경제권, 상권 살리기, 주민 참여,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이건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익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사회적 기업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활성화시켜요. 또 전통시장, 이건 지역의 어떤 아이디어. 성무도 풍물시장이 가장 잘 되고 있는 그 특화
시장으로 현재 뽑힙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례로 들어봤습니다. 청년이 중요해요. 청년. 한 명이라도 오면 절대 못 나가게 해야 돼요. 심리적 족쇄를 하나 쳐야 돼. 그 마을에 그 지역에서 장가가도 만든다지 이런 등등의 뭔가 저 나기초 전설이라고 전설을 나기초라고 일본 가면 나기초라는 낙이 정인데 낙이 우리 같으면 읍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가 출생률이 2.81명이에요. 2.81명. NHK에서 특집 방송을 했어요. 내가 우연히 봤어. 일본 갔는데 오늘 보니까 NHK 방송에 전설을 낙인 쪽 해갖고 나오더라고요. 난 뭐 일을 잘 못하니까 다는 못 알아듣는데 한자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NHK 특집 방송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출생률 일본 1위를 했대요. 2.81. 우리는 아까 1.71이 1위였는데 일본은 2.81이 1위더라고요. 그 나기초에서 했는데 뭘로 했냐? 청년들만의 공간을 만들었대요. 청년 마을. 이웃 사촌 마을이라고. 청년 마을. 청년들 그러니까 내가 나기초에 가가지고 그 정장을 직접 만나서 들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군청에 근무하는 35세 이하의 젊은 직원들을 불렀답니다. 자기가 데리고 어디 섬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야 너희들 어떻게 하면 나기초로 이사와서 살려고 다 물어봤대요. 왜 안 사고 옆에 후쿠오카로 가냐 저 오카야마로 가냐 라고 물어보니까 똑같은 대답이 뭐냐. 아니 우리 동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있습니까? 시간이 나면 우리 시간이 나면 차 한잔하는 커피숍이 있습니까? 친구들 놀러 오면 같이 가서 한 잔씩 할 수 있는 일본 같으면 이자카야가 있습니까?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삽니까? 심지어는 우리 아들을 다니는 학교도 없는데 그 학교에서 어떻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성을 해서 그 처음에는 한 30가구 정도의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에 청년들만 필요한 그러한 그걸 해줬대요. 시설을. 그리고 아이들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근데 수가 적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통학차를 운영을 해줬답니다. 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계속 늘어나가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청년들이 와서 삽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고 즐겁고 그러니까 아이고 계속 잘 나는 거예요. 2008년 놀라운 세계적인 정말 출생률입니다. 2008년. 우리나라에서 최고는 1.7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 농업. 일본은 2.8. 그래서 일본서는 전설을 남기죠라고 합니다. 청년 공간. 이제 보니까 여기도 비슷한 거예요. 나기초에 이웃서점 하나. 제가 농림부장관 때 하려다가 못했는데 문경수가 그 당시에 문경시장이 자꾸 행정부시 동기 이거 했더라고.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청년 오미자 주로 많이 그 다음에 대도시로 그런 농촌에 살면서 대도시로 출퇴근을 시켜요. 거꾸로 오잖아요. 과거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출퇴근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농촌 살면서 출퇴근을 도시로 하도록 여기가 이렇게 합니다. 나기초가 출퇴근 버스에 카풀이나 운임을 지원해줘요. 예를 들어서 오카야마에 살면서 근무를 나기초에 사잖아요. 그러면 나기초에 와서 살아라. 그리고 거꾸로 얘기했네. 나기초에 사는 사람이 오카야마로 출퇴근을 하면 출퇴근비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지역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더라. 이제 다문화 가족과 이민 이건 불가피합니다. 지금요 다문화가 처음에 어디서 왔어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90년대부터 시작된 다문화가 중국서 왔죠. 조선족들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아가씨가 오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태국으로 갔죠. 태국 아줌마들이 왔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갑니까? 필리핀, 또 베트남.
그러다가 이제 한참 후에 캄보디아로 갔어요. 요즘은 어디까지 갔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은 요즘 뭐 기후 조사니까 별로 안 오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여기서만 좀 있으면 아마 아프리카에서 이제 뭐 올 데가 없어요. 다 그렇게 하나씩 제가 쭉 설명을 하니까 이제 더 올 데가 없잖아요. 왜 이제 어쩔 때 타고나가지고 끊기냐면, 그 이민 가족 때문에 끊기냐면, 그 나라가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면 안 옵니다. 아주 어려울 때는 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뭐 아프리카 그런 생각이구나. 국가적인 정책 때는 이제 번역을 살리는 거, 번역별 메가시티,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이게 지금 통합,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과거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특별자치도라는 게 생겼어요. 특별자치도. 제주도 특별자치도, 강원도 특별자치도, 전라북, 전북 특별자치도, 특자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시도에서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도 이렇게 됐던 것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통합특별시라는 게 생겼어요. 통합. 원래는 대전, 충남이 한 줄 알았거든요. 뭐 자기들끼리 뭐 티격태격 하고 결국 광주 전남이 통합이 됐어요. 원래는 광주 전남인데 전남 광주로 된 사연이 있어요. 원래 처음에 어디가 먼저 시작했다 그랬습니까? 대전 충남이 시작했죠. 거기서 대전 충남을 이제 먼저 시작하고 자기들끼리 이름 정하면서 대전 충남이니까 앞장 안 따니까 대충 특별시가 돼버렸지. 그래서 충남 대전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도 이제 광주 전남도 전남 광주로 광주 전남을 싫어. 어쨌든 근데 대전은 안 되고 광주 전남 통합을 해가지고 지역을 묶어주는 거지 이제 통합. 그래서 농촌도 특별 시민이 되니까 우선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는데 난 기분이 괜찮더라고. 그것도 하나 방법이지 뭐. 소멸을 막는. 그래서 초광역권을 이제 경제권을 형성해서 수도권 격체에 대비해 나가자. 다 끝났네요.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2020년 중요한 거 들으셨죠? 네. 그때부터 지방인구가 더 많아졌다. 수도권 정책은 우리는 뭐 비교적 정책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그러나 불행하게 국가 경쟁력 강화가 수도권 억제보다 더 중요한 정책이 됐다. 세계적인 조류다. 이걸 그냥 이해할 수 있었고요. 거기와 함께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계속 줄어드는데 그 지방을 지키는 방법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인구를 늘려갖고 지켜야겠다는 불가능하더라. 결국은 지역을 찾아오고 지역과 함께하고 지역의 상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힘이 되는 그러한 인구를 늘리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 관계인구. 그래서 관계인구를 늘리는 것이 결국은 지역 소멸을 막는, 지방 소멸을 막는 그런 대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듣고 보니까 뭐 좀 그럴 것 같기는 하지 않아요? 아니, 표정들 보니까 상당히 공감하는 표정이네. 이 정도로 지방 소멸에 대한 전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혹시 질문 있으면 한 명만 받겠습니다. 시간은 30분이면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저 약속이 있어요.